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메인보드 부팅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번 차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보드 구조, 메인보드 구성 회로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부팅 회로에 적용된 소자, 메인보드는 통합으로 여러 회로가 통합으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번은 이제 부팅 회로를 저희가 알아볼 건데, 그 부팅 회로의 구성 중심 소자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팅 회로 회로 해석 및 고장 점검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양부 판별이나 전압 측정, 파형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 및 전압 체크 방법, 즉 우리가 데스크탑의 메인보드나 아니면 노트북의 메인보드 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파워 서플라이로 전압이 공급되는데, 그 커넥터로 어떤 전압이 들어오고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든 데스크탑 메인보드든 우리가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스트 카드, 즉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포스트 카드 사용법을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고요. 포스트 코드에서 에러 값이 나왔다, 멈춤 값이 나왔다, 그럼 16진수로 표시가 되는데, 그 16진수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 바이오스 제조사로부터 포스트 코드 값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로 들어가서요. 메인보드 기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보드는요, 우리가 모니터라든가 TV 수로 해본 사람은 좀 알겠지만은, 메인보드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 모든 회로가 통합으로 한 장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니터나 TV에 비해서 보통 나눠져 있죠. 그죠? 전번에 늘상 하는 얘기지만, 뭐 리스보드가 또 따로 있고 SMPS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AD보드가 따로 있고, 패널보드가 따로 있고, OSD보드가 따로 있고, Tcon 보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널보드가 따로 돼 있는, 이게 쪽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고장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고장 진단 요소를 찾기가, 고장 요소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또 나름대로다가 그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메인보드보다는 모니터나 TV 쪽에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보통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메인보드로 손을 못 대냐면요, 이렇게 복잡한 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령 수리를 해드려도 금방 그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이제 이 메인보드들은 모니터나 TV에 비해서 IMD, SMD 부품으로 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데스크탑 메인보드라든가 노트북 메인보드는 이 BGA 타입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BGA 타입으로. 그래서 BGA 타입은 볼랍으로다가 회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납이 크랙이 생기거나 아니면 냉납이 생기면은 회로에 들뜨게 돼 있죠. 그래서 BGA 리역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BGA 리역 작업, 그죠? 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전에도 말씀드린 수리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거의 BGA 타입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고장이 났다면 BGA 리역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수리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또 BGA 리역 장비라는 고가 장비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굉장한 많은 숙련과 숙달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 BGA 리역 작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 같은 거 고장 나면은, 그죠, SMD 품 떼어가지고, 그죠, 갈고, 그죠, 좋았잖아요. 근데 메인보드는 상황이 틀리다는 얘기죠. 전번에도 제가 한번 그 실물을 보여드렸지만, 보통 보면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요,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전부 다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뭐 늘상 뭐 제가 몇 번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게 다 BGA 타입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BGA 타입, 그죠? 어떤 칩셋이라든가, 그죠? 이 칩셋이라든가 또 그래픽 칩셋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CPU는 예전에 붙어 있지만 소켓 타입으로 해서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고, 전부 다 이렇게 복잡하게 조그만 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요거는 그나마 나아요. 옛날 노트북은. 요즘 울트라북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이 보시면은 더 집적화가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배터리만 장시간 쓰게 돼 있고, 요게 메인보드란 말이죠, 이 부분이.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수리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부 수리점에서는 울트라북은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예요. 스마트폰도 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전부 BGA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작은 부품들이 BGA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 갖고는 안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수리하는 사람들도 이 부품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죠? 뭐 딴 쪽에서 싸게 그 부품을 매입을 해서, 그죠? 부품을 구입하는 어떤 그 루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거지, 이걸 떼어갖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에서 이걸 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스마트폰이 침수가 됐거나, 그죠? 뭐 이럴 때, 그거를 이제 요 메모리를 떼어가지고, 그죠? 리더기에 얹혀서 읽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다 BJ 타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기가 웬만한 여러분들이 그 기술력 가지고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저 모니터 수리를 하다가 이제 메인보드를 접하면은 아이고 어렵습니다. 뭐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옆에서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한다면 먼저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죠?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 공식 카페 그 회원들도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기본적인 강의를 다 알면은 해야 될 내용인데, 그죠? 근데 그걸 공부 안 하고 이 성급한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난 수리 먼저 해야지. 그게 아니라 모든 그 과정, 그죠? 뭐 수리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다 기본이 기초부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 단계를 무시하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아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물어볼까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때는 좀 나름대로다가 아 내가 이게 강의를 어렵게 했는데 올려놨는데 아 참 너무 참 불성실하다 이런 부분도 좀 느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도 이런 마음에서는 뭐 나 메인보드도 하고 뭐 노트북도 하고 뭐 TV도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얼마큼 내 머릿속에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가. 그죠? 우리 자동차 좀 다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비를 못해요? 이론을 모르다 보니까 해도 고장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 자가 수리하는 사람들은 정비학원에 등록해서 정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컴퓨터는 제가 전문이지만, 그죠? 제 자동차는 제가 수리를 못하던 어떤 답답한 적이 있어요. 어디가 고장 나면은 이게 어디가 고장이야. 그래서 저도 정비를 좀 배워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면 뭐 이론을 알아야 뭘 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 그 이론이 중요하구나, 그죠? 내가 컴퓨터는 알지만은 이 자동차에서는 모르는구나. 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 이 메인보드가 이 복잡하게 돼 있냐면요, 이 PCB 한 장에 통합이 돼 있어요. 그죠? 부팅 회로, 전력 공급 회로, 클락 회로, 리사트 회로, 바이오스 회로, 시모스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 이런 것들이 하나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그죠? 문제가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뭐 모니터나 TV처럼 일부 부분을 구입을 해서 그죠? 짜맞추기 하면 되는데 얘는 짜맞추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수리를 해든가 아니면 보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죠?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요즘 메인보드 싼데 메인보드 가서 갈면 되지 왜 이걸 합니까? 그러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뭐 그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인보드는요, 우리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노트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보통 공장에 보통 이런 그 자동화 머신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컴퓨터로 컨트롤이 됩니다. 산업용 장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있는 메인보드들이 지금처럼 나온 신형 보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신형 보드를 쓰는 게 있죠. 근래에 구입한 장비들 같은 경우는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장비들을 하지만은 옛날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가동되는 장비 중에 보면은 거의 구형 메인보드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수리하려면 그 보드를 또 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리를 하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간혹 보면 옛날에 쓰던 그 뭡니까? 펜티엄 그 보드 있잖아. 486 보드라고 그러나요? 그걸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공장에서. 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꼭 여러분들이 이해 타선에 얽혀서, 아, 이거 메인보드 갈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 수리를 못하러 배우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인보드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회로가 다 통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원부에 조금 문제 있어도 안 되고, 파워 쪽에서 공급이 안 돼도 문제가 되고, 이런 칩셋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그죠? 이런 뭐 아이오 칩에서 문제 있어도 안 되고, 하여튼 하나가 문제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고장 요소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메인보드에 5개 회로를 하나하나씩 공부해서 이걸 나중에 통합적으로 머리에 익혀서 이제 수리를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번 강의는 이제 컴퓨터 개요 쪽을 좀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회로 쪽에서 USB 쪽이라든가 PS2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SATA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터페이스 회로 쪽에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부팅 회로 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얘에게 적용된 소자들은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얘가 구성하는 소자는 보통 보면 이제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사우스 브리지에 보면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메인보드를 직접 보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한번 언급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사우스 브리지라는 칩이에요. 사우스 브리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얘기가 또 어려워지겠죠. 이 사우스 브리지 칩은 뭐냐면은, 그죠? 어떤 그래픽 카드, 메모리, CPU를 제외한 주변 기기를 관리하는, 그죠? 어떤 제어하고 어떤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자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죠? 그 사거리에 신호가, 교통신호가 죽었어요. 그럼 교통경찰관이 있죠. 경찰관이 수기 신호에 의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교통경찰관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얘가 걔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얘가 컨트롤합니다. 사운드 얘가 컨트롤해요. 랜 얘가 컨트롤합니다. USB 얘가 컨트롤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우스 브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가 있는데, 이게 32.768kHz의 이 고정 주파수를 얘한테 공급을 해줘야 이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죠? 크리스탈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라고 한다. 오케스트라의 마스터예요. 주의자. 밴드 마스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의자예요. 그 주의자가 주의를 안 하면은, 그죠? 뭐 바이올린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 뭐 색스폰 부는 사람, 뭐 트럼본 부는 사람, 뭐에 맞춰서 악보 보고 혼자 해요? 주의자의 그 주의에 의해서, 강약에 의해서 악기가 그 순서에 연주를 하면서 주의자의 강약의 어떤 손짓에 의해서 악기가 약하게 내고 크게 내서 하나의 그 음악의 앙상블을 이룬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수정 발전자는 뭐냐면 오케스트라 주의자예요. 그죠? 얘가 고정 주파수를 32.768kHz를 얘한테 주게 되면 이 클락 주파수, 고정 주파수에 얘 동작 신호를 실어서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을 한다. 그런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죠? 우리 지금 수정 발진자는 또 어디 들어가 있죠? 모니터 수리하면서 알겠죠? AD 보드에 들어가 있죠? AD 보드에, 그죠? 어디에 공급하기 위해서? 스케일러라든가 MCU라든가 이런 데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 고정 주파수 12MHz의 그런 고정 주파수를 가진 수정 발진자가 크리스탈이 하나 보이죠?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시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얘 주파수에 그 소자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14.318MHz를 쓰는 게 있고, 24MHz 쓰는 게 있고, 14.318kHz를 쓰는 게 있고, 그죠? 2MHz, 이게 고정 주파수가 있어요. 이 수정이라는 걸 갖다 잘라가지고, 그죠?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그죠? 양쪽에 리드를 달아서 전기를 가했더니 얘가 주파수가 나오더라. 그거를 이 크기에 따라서 고정 주파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막에 씌워서 다리 니들 두 개 빼서 VC를 공급하게 되면 전기를 공급하면 수정 발진자는 이상하게 그 어떤 주파수를 고유한 주파수를 내더라.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를 쓰고 있습니다. PCB 기호는 X로 돼 있어요. X. 이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이 전자소자들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TV를 수리하던 메인보드를 수리하던 모니터를 수리하던 PCB 기판에 기호가 있단 말이죠. 기호. 이 기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크리스탈은 보통 X라고 돼 있어요. TR을 U는 뭐라서 Q라고 돼 있죠. IC는 뭡니까? U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에 이 PCB 이 솔더 마스크 잉크 하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색으로 보통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솔더 마스크로 잉크된 그 PCB 표기명을 보고 이 소자의 이 종류를 우리가 구분하면 된다. 그죠? 크리스탈은 이제 알았겠죠. 지금 누차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이 죽으면요 소자들은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우스 브리지 어떻게 동작을 해요? 동작 안 되죠. 뒤에 이제 우리가 부팅이 컴퓨터 파워 수치를 누르면 부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얘기하겠지만 얘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압이 공급 정상적으로 되고 그죠? 신호가 들어와도 얘가 주어지는 고정 주파수가 소자에 공급 안 되면 걔는 끝나는 거죠. 그죠? 뇌사 상태가 돼버린다.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크리스탈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메인보드마다 위치가 틀려요. 아까는 이제 이렇게 그 SMD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이라면 이렇게 리드 타입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요게 지금 요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되는 이 고정 주파수를 얘한테 공급돼주는 이제 그 크리스탈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고정 주파수 32.768kHz에 받아가지고 내부에 또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딴 데 쪽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가 일단 받아서 이 안에 이제 회로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PC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스탠바이 5V 전압이 이제 파워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데스크탑에 파워 서플라이에서 5V 스탠바이 전원만 나와요. 파워 서플라이는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무슨 방식이라고 했습니까? 스탠바이 방식이라고 했죠. 데스크탑의 파워 서플라이하고 TV 파워 서플라이 스탠바이 방식이다. 즉 220V만 인가하면 스탠바이 전원 5V가 나온다. 이 5V를 왜 공급하냐? 어떤 기기를 동작하기 위해서 기본 전압을 주는 거죠. TV 같은 거다. 스탠바이가 안 공급이 되면 리모컨 동작할 수 있어요? 동작 안 되잖아요. 리모컨에 그저 리모컨 쏘게 되면 AD 보드에 리모컨 리시버 회로에서 걔를 받아들여서 그죠? 파워온 스위칭 신호를 줘가지고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탠바이 전압 5V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도 그죠? 부팅을 하기 위해서 동작 대기 전압을 줘가지고 얘가 기본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5V 신호를 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메인보드 커넥터를 통해서 그죠? 5V 신호가 LDO 레귤레이터가 들어가서 5V를 3.3V를 다운시켜서 이 사우스 브리지 여기에 공급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32.768kHz에 여기에 VC 전압을 공급해서 얘가 발진을 해서 얘 쪽에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그죠? 이 부팅 회로는 이 사우스 브리지와 슈퍼 IO 칩하고 연동돼서 해줍니다. 그죠? 부팅 트리거 신호를 그죠? 이 두 놈이 관리를 해요. IO 쪽에도 우리가 Vbat이라는 그 전압을 공급을 해줍니다. 스탠바이 전압에 의해서.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크리스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이죠. 그죠? 모든 전자회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RLC죠. R 저항, L 인덕터, 코일이라고 그러죠. C 컨덴사. 플러스 뭡니까? 그걸 RLC를 우리가 뭐냐 수동소자라고 한다. 수동소자. 그죠?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능동소자가 결합돼서 전자회로를 구성한다. 능동소자 같은 건 뭐냐? PWM이라든가 FET라든가 뭐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이해한다. 그죠? 이 콘덴사는 회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전기를 축적하는 그런 기능 또는 바이패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 쓰는 컨덴서들은 보통 이제 요런 그죠? 이 전해 컨덴서하고 보통 요런 이제 MLCC라고 해갖고 칩 컨덴서를 많이 쓰죠.
노트북에서는 요 탄탈 콘덴서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노트북은 쿨링 시스템이 데스크탑에서 약하기 때문에 열 특성에 강한 이런 그 탄탈 콘덴서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를 품질로 보면 이 탄탈 콘덴서가 제일 특성이 좋은 겁니다. 그 전에 뭡니까? 이런 전해 콘덴서 말고 이 알루미늄 캔 콘덴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닉네임으로 보통 이제 솔리드 콘덴서 아니면 폴리머 콘덴서를 얘기를 해요. 솔리드 캐패시터가 이제 얘는 전해 콘덴서는 안에 액체 전해질이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들어있는 거고 이 폴리머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는 안에 고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좀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전해 콘덴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품질 순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보면 이런 탄탈 콘덴서를 많이 볼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탄탈 콘덴서의 주의점 뭐냐 볼 때, 그죠? 여기 지금 흰색이 칠해진 부분이 요게 지금 마이너스라 알고 있는데 여기는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네. 이 탄탈 콘덴서는 이 흰색 칠해진 부분이 플러스극이에요. 플러스극. 이 까꾸로 하면 뭡니까? 역삽이죠. 콘덴서가 터져버리겠죠. 타든가. 그래서 요 띠가 있는 부분이 얘가 플러스입니다. 전에 콘덴서는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탄탈은 반대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주의하고 각인을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요런 이제 콘덴서, 전해 콘덴서, 또 내지는 솔리드 콘덴서, 내지는 이 칩 콘덴서,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하죠. 이 MLCC 콘덴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MLCC 콘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보통 얘기할 때 칩 콘덴서, 칩 콘덴서 또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뭐 칩 콘덴서 내지는 MLCC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 우리는 칩 콘덴서라고 많이 부르죠. 자, 얘는 말이죠. 이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그죠? 우리 전에 콘덴서는 뭡니까? 캐패시턴스 메타라든가 다기능 테스터라 용량 체크를 했는데 얘는 용량 체크가 불가능해요. 그죠? 스마트 트위저나 이런 걸 가능한데 얘는 용량 체크가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조그맣기 때문에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콘덴서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물론 정정 용량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내압 그죠?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우리가 내압이라고 그런다. 예를 들어서 12V를 쓰는 그 회로에 내압 6.3V를 쓰면 콘덴서에 터져버리겠죠. 그죠?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인데 12V를 쓰는 회로에다가 6.3V 콘덴서 썼다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열압. 콘덴서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주변 온도를 우리가 내열압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 뭡니까? 이제 전해 콘덴서. 콘덴서 극성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세라믹 콘덴서, 칩 콘덴서는 극성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냐? 표기명이 없기 때문에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내더라. 이 주의점을 둬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그래서 이 칩 콘덴서를 우리가 양부 측정했더니 쇼트가 됐다. 보통 이제 모니터의 그 패널 보드라든가, 그죠? 이런 쪽에 이게 쇼트가 나가지고 전원이 들어가면 쇼트가 났기 때문에, 그 LVDS 케이블을 통해서 5V VC 전압이 패널 보드로 공급이 되는데, 걔가 갑자기 뭐 2V로 떨어지는, 1.5V 떨어지는 가능성이 어떤 부분이 쇼트가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이런 걸 갈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를 주문하면 셀러가 보내줍니까? 안 보냅니다. 100개 단위, 500개 단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매장에 이제 그 패보드에서 이걸 띄는데 아무거나 생각 없이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내더라. 그죠? 그래서 같은 크기로 재야 되겠죠. 아이고 이 크기를 어떻게 잽니까? 난 눈을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뭡니까? 버녀 캘리퍼스라는 내경과 외경을 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공구가 있다. 그래서 그 공구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패보드에서 떼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떼서 쓸 때는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 대충 뭐 크기를 맞춰서 하지만 또 이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보면 이런 이제 버녀 캘리퍼스라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전해 콘덴서도 똑같은 용량이라도 그죠? 똑같은 용량이라도 높이가 틀리잖아요. 그거 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경을 재는 거죠. 이렇게 내경을 재서 눈금을 읽어서 그죠? 우리가 크기를 구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런 이제 버녀 캘리퍼스가 가격은 비싸잖아요.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할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수리맨이 꼭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디지털 형식으로 표시되는 게 있는데
그 디지털 표시되는 저가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고가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뭐 요거 읽는 거 뭐 어렵다고 해서 뭐 디지털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죠? 요런 걸로다가 이제 이 표기 안 되어 있는 이 치 콘덴사는 이게 불량이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교체해 주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이제 전자회로나 전자소자들이 보면 소형화돼 가고 있고 또 전자소자들도 집적화되기 때문에 또 이제 콘덴사를 보면 이렇게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레이 칩 콘덴사 또는 네트워크 칩 콘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런 콘덴사를 똑같은 용량을 요거는 뭐 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가 하나의 패키지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콘덴사가 네 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콘덴사 네 개를 하나에 통합해서 어떤 5개 필요할 자리 이거 하나 쓰는 거죠. 그럼 뭡니까? PCB가 조그매지고, 그죠? 어떤 용량도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부품의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네트워크 어레이, 보통 어레이 콘덴서랑 많이 어레이 칩 콘덴서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뭡니까?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측정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뭐 요 4개의 콘덴서가 있지만 하나가 나갈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 보통 칩 콘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용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크기. 내압,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 그러니까 뭡니까? 내압이라는 걸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수리 초보자들은 그 220 마이크로다 그러면 밑에 뭐 6.3V니 12V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막 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압이 좀 높은 거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3V 끼는데 12V 관계는 없어요. 근데 12V에서 6.3V 썼다? 그럼 뭐 터져버리겠죠. 그죠? AD보드가, 립스보드 같은 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콘덴서가 푹 태면서 푹 하면서 흰 연기가 확 나오면서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나죠. 전해액이 끌어올라서 압력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치 콘덴서고요. 부팅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듣지 않고 내용을 들어서 강의 보다가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같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전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RLC 중에서 R이죠. R. 저항. 레지스턴스 약자 따서 R이라고 표시합니다. PCB 표기명은요. R로 돼 있어요. R. 콘덴사는 콘덴사를 따서 C로 돼 있고 캐패시터의 약자를 따서 C로 돼 있지만 저항은 R로 돼 있어요. R. 레지스터. 레지스턴스.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TR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원관리 소자들은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이 PCB 기판에 이런 솔더 마스크 잉크로다가 이 표기명을 해놓은 게 그런 이유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죠? 전자 소자를 만든 사람들이 진짜 모양을 그죠? 다 틀리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리맨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를 이런 회로를 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면은 사용자를 배려해서 이 설계자들이 표기명을 표시해 놨다. 우리는 그걸 보고 하는 거죠. 휴즈는 뭐 F라고 되겠죠. 휴즈의 약자를 따서 보통 약자를 따서 많이 합니다. 씁니다. 자, 저항이라는 것은 뭐냐? 저항이라는 것은 전기 흐름을 제어하면서 전류 크기 요소를 제한하는 요소가 바로 이제 우리 저항이다. 저항이라는 것이 없으면 회로가 구성될 수가 없죠. 그죠?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메인보드에 쓰는 저항은 이런 색디 저항, 몰드 저항이라고 얘기하죠. 몰드 저항. 보통 이런 거 안 쓰고 시멘트 저항 이런 거 안 쓰고요. 또 이제 가변 저항 이런 안 쓰고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 칩 저항을 많이 씁니다. 칩 저항 이런 거. 그죠? 칩 저항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칩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 있겠죠. 칩 저항에는요, 이런 표기명이 돼 있어요.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빨리 읽어야 돼요. 내가, 회로가 자꾸 이상작동을 해. 그럼 주변을 정면에 이 칩 저항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얼마가 나와. 그럼 이 원래 저항값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100ohm짜리인데 측정이 2ohm이 나왔더라. 이게 뭐, 105가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칩 저항은 이렇게, 이 숫자, 자리가 보통 3개가 있는데, 요게 보통 첫째 자리수, 두 번째가 둘째 자리수, 세 번째가 곱수예요, 곱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5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 0이 5개 붙는 거 아닙니까? 10의 5승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뭡니까?
1kg는 1000ohm이죠. 1000ohm.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오음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6개를 붙이니까 뭡니까? 6개를 붙이니까 1000단위를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6개, 7개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1메가옴이 되겠죠. 자, 여기서 510을 봅시다.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얘가 곱수예요. 자, 51에다가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은 1이죠? 51 곱하기 1하면 뭐 51ohm이죠. 515ohm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이 수학 얘기가 나면 또 머리 아파 하시는 분 있죠? 이 전자공학과 대학 4년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수학, 이 어떤 결론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수학적인 공식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미적 분서부터 해가지고 삼각함수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 공식을 모르면은 그 과정을 모르면 결론만 아는 거죠. 이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수학에 대한 얘기를 가능한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읽으려면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죠? 자, 335입니다. 이건 알겠죠? 자, 첫째 자리, 둘째 자리수 곱수니까 10의 0승 1이니까 그죠? 33ohm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빨리빨리 읽어야 저항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 넣고 측정한 값과 원래 이 소자의 원래 값과 비교해서 정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양보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어레이 저항이 있어요. 자, 33ohm짜리를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는 지금 네 개네.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가 집적화를 해 놓은 겁니다. 집적화. 그죠? 집적화를.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요거 하나, 저항을 이렇게 재야 되겠죠? 그럼 저항이 요 네 개 중에서 하나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오픈되든가, 그죠? 쇼트가 되든가. 자, 이래서 요 저항 있는 법들은 좀 상세한 내용은 전기전자 기초과정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공식 카페에 다 있으니까요. 공부를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급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마음도 급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초년 시절을 그런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파트 50층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공사를 1년 넘게 공사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 모른다면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쭉 들은 다음에 그죠? 모니터 실무 강좌라든가 메인보드 실무 강좌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뭐 동영상 올려놓은 게 어디 떠나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동영상 강좌의 장점이 뭡니까? 돌려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그죠? 전철 타고 가도 집에서 앉아서 편히 다 공부할 수 있는 게 요즘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보니까 기초를 좀 튼튼히 할 기초. 그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저항, 칩 저항의 표기명이고요. 또 저항 중에서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보면 이게 회로에 보면 이 영옴이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영옴. 이게 점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점퍼. 이게 고급 저가 보드는 이게 철선이 있죠. 철선으로다가 보통 이 PCB 홀에 이렇게 점퍼를 이렇게 철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제 좀 고급 보드 좀 그런 것들은 좀 가격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 칩 저항으로 이렇게 영옴 칩 저항으로 돼 있어요. 0이죠. 0옴이죠. 이건 0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철선으로 동작하는 건데 좀 고가 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저블 레지스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항같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겠어요. 이건 거의 따져보면 색띠 저항이잖아요.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곱수. 요건 공차인데 요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해보면 뭡니까? 거의 0옴에 가까워요. 이거는. 요런 거 옛날에는 이제 요런 것도 썼어요. 휴저블 레지스터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색띠표를 보면 검정, 녹색, 은색. 그죠? 0호에다 10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게 0옴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곱수란 말이죠. 그죠? 곱수가 이제 이게 무가 되는데 금은 10에 마이너스 2승, 은색은 10에 마이너스 2승, 무색 아무것도 없는 것은 10에 마이너스 3승이라고 보통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보면 색띠 저항법 읽는 법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색띠 저항값 있잖아요. 머릿속에 갈발준호 초퍼포의 흰 금은무 이렇게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계산되기 위해서. 요거는 바로 읽는 법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휴저형 저항기도 있다. 영험이 뭐야? 왜 이걸 다뤄놨지? 이러지 마시고, 점퍼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죠.
그 칩장 표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103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배수라 곱수라 그랬어요. 그럼 1004로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0이 4개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오hm 하기에는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오음이라고 부르는 거 킬로옴으로 부르는 거 메가옴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죠? 이게 오음이란 말이죠. 100만 오hm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1kg가 1000오음이죠. 요걸 잘라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3개를 잘라버리면 1000kg가 되겠죠? 1메가는 뭡니까? 1000kg죠? 앞에 3개를 날려버리면 1메가옴이 된다는 얘기죠. 자, 101이다. 첫째 자리수, 둘째 10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0이 하나 더 붙겠죠? 100오음이다. 204 같은 경우 뭡니까? 이 0이 4개 붙는 거죠? 그럼 3개를 잘라버리면 이게 킬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00kg가 되는 거고. 760 요거는 속지 말라고 그랬죠. 765ohm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요 뒤에는 곱수라고 그랬어요.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 1이지 않습니까? 76ohm이 되는 거고요. 자, 2612다. 공이 2개 붙으니까 요 3개 단위에 점을 찍게 되면 킬로로 고치니까 얘는 ohm이니까 1kg는 1000ohm이라고 그랬죠. 26.1kgohm이 된다. 822J 이 J는 공차예요. 이건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럼 공이 2개 붙어요. 1kg는 1000ohm이니까 앞에 3개 자리에 점을 소수점을 딱 찍게 되면 8.2kg가 되는 거고요. 1200이다. 요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 그죠? 곱수라고 그랬죠? 첫째 짤, 둘, 셋째 짤, 4개는 이걸 곱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125ohm이죠. 5R6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뭐야, 이거는? R은 소수점을 나타냅니다. 5.6ohm이 되겠죠, 이거는. 근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여기다가 01X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칩장 만든 사람들이 이 도대체 표기명이 오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SMD 코드북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책자를 보면 01X가 10ohm이라는 게 나오고 74D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576kohm이다. 이렇게 SMD 코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 공식 카페에 보면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다운받아서 뭐 출력해서 묶어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외사항도 있다. 같이던 표기해 놓으면 되는데 아마 이 자리수 3개 가지고 4개 가지고는 우리 뭐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동차 그 남바가 예전에는 했다가 나중에 차가 하는 사람 1인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3자리에서 4자리 늘고 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RLC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이제 반도체, 그죠? 능동 소자들이 있죠. 이 트랜지스터가 들어요. 이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우리 지금 부팅웨어에서 이 스위칭 역할을 해줍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뭡니까? 꽂게 되면. 그죠? 스탠바이 5V가 나오겠죠? 그죠? 5V가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은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예요. 메인 전압 신호 누가 컨트롤해요? 이 스위칭 TR이 그죠?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가해줘서 그죠?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가해줘서 어떤 그 ATX 파워 메인 전원을 통제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이제 보통 TR 얘기를 하냐 원칙적으로 보통 뭐 BJT라고 많이 불러요. 바이폴로 정크션 트랜지스터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PCBO는 PCB에 솔더 마스크니까 하얀 걸로 Q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TR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메인보드에서는 지금 이런 TR도 안 쓰고 이런 대출력 TR도 안 쓰고 보통 요렇게 SMD 타입의 그죠? SO2 323 타입의 이런 조그만 TR을 씁니다. 그죠? 얘는 뭡니까? 스위칭 용도로 쓰는 거죠. TR은 뭡니까? 스위칭 역할과 증폭이죠. 소리를 작은 거를 크게 앰프에서는 이 소리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뭡니까? 스위칭 역할 해주는 거예요. 온 오프 그죠? 온 오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앰프에서는 뭡니까? 지금 들어간 요런 신호를 그죠? TR을 통해서 이런 신호로 증폭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는 요런 TR을 스위칭 TR을 쓴다는 얘기죠. 자, TR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TR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 공부를 좀 안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자, NPN-TR과 PNP-TR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서는 이 NPN형을 많이 씁니다. 그 FET도 N채널하고 P채널이 있는데 보통 N채널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 그죠? NPN형 TR, FET에서는 N채널 FET가 보통 캐리어가
어떤 전공으로 해요. 전공으로. 그죠? 전자에 비해서 전공의 그 스피드가 한 2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TR을 쓰는 겁니다. 캐리어가 EN 전공이에요. FET N 채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NPNTR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그래서 에미터 방향이 이렇게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에미터 방향이 바깥으로 향한 걸 또 우리 NPNTR. 얘는 전기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흘러요.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그래서 에미터 방향이 안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 따라 PNP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요 심벌을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타 측정할 때는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다이오드 두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걸 표시하면 전류방이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여기는 이 정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가 플러스 방향,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 연결된 거예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트랜지스터는 PNP 접합 다이오드, PNP를 갖다가 P형 반도체와 가운데 N형을 넣든가, 그죠? 양쪽에 P형 반도체로 가운데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을 우리가 PNPTR이라고 한다. NPNTR은 N형 반도체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다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한 것을 우리가 NPN형 TR이라고 한다. 그죠? 다이오드 두 개를 합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신호 트랜지스터를 쓴다 이거죠. 요렇게 씁니다. 근데 이 표기명이 있는데 C5707은 데이터 시트에서 ESC5707 하면 다 표시가 돼요. 이거는 3FT? 여러분 데이터 시트 죽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플레임을 여기다 쓰기가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SMD 코드북을 찾으면은 이게 나와요. 3계열의 FT를 찾으면은 얘가 풀네임이 뭐라는 게 나옵니다. 걔를 데이터시를 찾으면은 여기 NPNTR 뭐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스위칭 TR, 조그만 TR들은. 그러니까 TR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PNP-TR을 봅시다. 그죠? 전류의 흐름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흐른다 그러죠. 이게 출력부예요. 그죠? 여기가 뭡니까? 전류가 여기다 어떤 가해주면 이렇게 흐른다 그랬죠. 얘가 이게 입력부란 말이죠. 그러면 NPNTR은 여기다가 베이스에다 어떤 신호를 가해주면 콜렉터 12V가 걸려있더라도 전류가 여기서 흐르진 않습니다. 여기다 어떤 신호, 양의 신호를 걸어줘야 돼요. 그죠? 0V 이상을 걸어줘야 컬렉터에 걸려있던 이 12V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흘리면서 이 전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그죠? 전철표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죠? 전철 투이크에다가 전철표를 넣으면 게이트가 열리죠? 우리가 들어가죠?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비행기 외국여행 가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탑승권을 구매를 했어요. 그죠? 그럼 탑승동에 가가지고 우리가 안에 게이트로 들어가려면 이 표를 갖다가 그죠? 안내원한테 줘야 그죠? 뭐 바코드 찍고 해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람이 명령이 떨어져야 게이트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신호를 주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있던 게 콜렉터 에미터 흐르질 않는다. 그러니까 양의 신호 여기다가 0V 이상을 걸어줘야 그죠? 입력부가 열리니까 즉 전철 투입부에 투입을 하니까 게이트가 여기서 열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컬렉터 에미터 흐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스위칭 역할입니다. 전압은 안 걸어주면 0V가 걸려있으면 얘는 오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흐르진 않아요. 0V 이상을 가해주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콜렉터에서 에미터를 흘리면서 어떤 동작을 하더라. 그럼 PNP-TR은 뭐냐? 얘는 전류의 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입력부예요. 입력부를 온 해줘야 그죠? 에미터에서 컬렉터 이게 출력부입니다. 출력부가 온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여기다가 음의 신호를 걸어줘야 됐죠. 자, 여기는 양의 신호를 여기다 줘야 되고 여기는 음의 신호를 여기다 줘야 돼요. 그죠? 음의 신호를 줘야 에미터에서 베이스로다가 입력부가 열리면서 그죠? 전류의 방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까? 에미터에서 그죠? 에미터에 걸려있던 뭐 12V가 그죠? 에미터에서 컬렉터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이게 바로 PNP-TR의 특성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항상 얘는 양의 시로다 베이스를 걸어줘야 된다. 이 베이스가 뭡니까? 전철표 투입구다 생각하시면 돼요. 투입구에다가 여러분들을, 그죠?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서 투입구에다가, 그죠? 전철표를 안 넣으면은 게이트가 열립니까? 죽었다 깨어도 안 열리죠? 전철표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 베이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죠? 출력비가 게이트가 열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줘야 되는데 얘는 뭡니까? 양의 전철표를 줘야 되고 얘는 음의 전철표를 투입기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게 신호가 이렇게 가든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든가 에미터에서 컬렉터 전류가 흐른다. 이게 TR의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에? 기억을. 왜냐면 부팅 회로에서 이 TR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우스 브리지에서 트리거 신호를 갖다가 이 TR의 베이스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뭐라고 연결됐어요? 파워 커넥터, 그죠? 우리가 220V 전원 인가하게 되면 두 가지 전압이 나와요. 스탠바이저로 5V하고 파워 온 5V가 이 파워 커넥터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파워 커넥터에 파워 온 전압하고 이 TR 컬렉터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5V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트리거, 파워 온 트리거 신호가 오지 않으면, 베이스에 오지 않으면 얘가 여기 흐릅니까? 안 울잖아요. 그러니까 사우스 브리지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트리거 신호를 이 MPNTR 베이스에 준단 말이죠. 그죠? 양의 전철표를 투입기에 넣으니까 여기 걸려있던 5V가 에미터를 흘리면서 여기는 뭡니까? 접지가 돼 있죠. 콜렉터에서 5V가 에미터를 흘리면서 얘는 영전위로 바뀌더라. 그래서 전이차를 이용해서 부팅 회로가 동작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걸 잘 TR을 이해를 해야 돼. 스위칭 회로에서는 FET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저기 뭡니까? 립스보드에서, 자, 립스보드에서 SMPS 중에서 1단계가 뭐예요? EMI 필터를 통해서 1차 정유라죠. 브리지 다이오드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310V가 콘덴서 충전되면 세 번째 단계 뭐 스위칭이에요. FET와 PWM과 공조해서 PWM에서 온오프 스위칭 신호를 FET 게이트 해주게 되면, 그죠? 게이트 해주게 되면 310V에 걸려있는 FET 드레인에 310V가 대기하고 있던 게 PWM의 온오프 신호가 게이트에 걸려주기 때문에 온오프 하기 때문에 스위칭을 해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주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게 트랜스의 1차 축에 걸리게 된다. 그게 되면 뭡니까?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즉 변화하는 전류 교류를 걸어줬을 때 2차 축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돼서, 그죠? 그 유도기 전력을 우리가 코일에 감은 권선수에 따라서 5V, 12V, 24V, 33V를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완전한 직류를 만들어줘서 최종 보에 공급을 해주더라. 그죠? 그 FET도 뭡니까? 이 스위칭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BJT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NPN형 TR을 가지고 동작 원리를 봅시다. 자, 요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 NPN TR을 있죠? N, 이게 P예요. N, 심벌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요게 베이스죠. 요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NPN TR은 뭡니까? 이게 컬렉터고 2m예요. 그죠? 2m 방향이 전류 방향이 화살표 밖으로 나온다 했죠?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걸어주게 되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 이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다 봅시다. 자, N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 놓고 가운데다가 P형을 넣는데, 그죠? 이 P형을 넣는데 요거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 전압을 걸어줬어요. P형에다가 저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어요. 여기는 뭡니까? 10V를 갖다 여기다 걸어줬어요. 마이너스를.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걸어줬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그죠? 여기 전압이 이게 막이 얇다 보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 전자가 일로 끌려버리는 거예요. 높은 전위에 끌려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요 막은 좀 굉장히 뭐라 합니까? 이 농도가 좀 낮아서 얘가 아무리 전압을 걸어주더라도 0.8V 걸어줘서 이쪽으로 가는 양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 얘를 통과해서 베이서 이 P형 반도체 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죠. 그죠? 자, 트랜지스터는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지금 스위칭 트랜지스터, 그죠? 요런 타입을 쓴다 그랬죠? 그죠? 요런 타입은 뭐냐면, 그 3FT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랬죠? 요거는 읽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SMD 코드북에 여러분들 그 찾게 되면 요런 이제 그 표기명이 있어요. 그러면 SMD 코드북에 보면 그 SMD 패키지 해가지고 3계열로 보면 요 밑에 BC857 그 BW라는 게 있습니다. BW라는 거. 그걸 갖다 찾게 되면 BC857BW 이 풀네임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핀맵 찾는 방법은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